우주세기 79년 11월 지구연방 오거스터 연구소 뉴타입 전용 모빌 슈트 개발 현황 보고. 지난 8월 군의 명령에 따라 우리 오거스터 연구소는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뉴타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제13 독립부대로부터 인계받은 뉴타입 파일럿의 RX-782 실전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타입의 뛰어난 조종 능력은 모빌 슈츠의 관절부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연구소는 실전 데이터와 함께 인계받은 G3 건담에 모스크암 박사의 마그넷 코팅 기술을 대입하여 관절 보강을 테스트했으며 그 결과 기체의 관절 가동 속도를 약 27%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신형 뉴타입 전용 건담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임시로 지포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개발 계획을 통해 뉴타입 파일럿의 맞춤 바디와 신형 조종 계통을 가진 기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이 기체에 신규 고정 무기와 스러스터의 추가, 또 FSWS 계획에서 개발된 탈착식 아머 등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11월 지구연방 오거스터 연구소.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머니 속의 전쟁에 등장하는 유일한 건담 타입 모빌 슈츠이자 뉴타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해 제대로 된 화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담 NT1 알렉스입니다. 뉴타입인 아무로레이 전용으로 만들어진 건담, 동체 장갑 강화를 위해 초밤 아머를 입힌 건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쿠에게 비벼진 건담 등 여러모로 특징적인 기체죠. 게다가 이 건담 NT1은 작품 안에서도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타고 나오는 다른 작품의 건담과는 다르죠. 이건 이 주머니 속의 전쟁의 주인공이 건담 NT1의 파일럿 크리스가 아니라 중립 콜로니의 소년 알프레드였던 데다가 심지어 이 순진한 꼬맹이가 지온의 학도병 바니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작품이 전반적으로 지온의 시점에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등장한 건담 NT1은 주인공 기체 쪽이 아니라 반대로 최종 보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기체입니다. 한편 주머니 속의 전쟁 OVA가 나왔던 1989년에는 우주세기 정사 설정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 갈래의 외전 설정이 난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머니 속의 전쟁 기체들은 당시 설정 파괴 논란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건담 NT1은 가장 복잡하게 꼬여있는 설정 변천을 가진 기체입니다. 이게 퍼스트 건담의 네 번째 기차라는 초기 설정부터 MSV 계열 기체인 건담 4호기와 정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 우주세기 세계관이 확장되고 이쪽 친구들의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담 NT1의 설정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건담 NT1과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04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건프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건담 NT1 알렉스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온즘 다이쿤이 주창한 뉴타입 이론을 기초로 지온공국은 우주세기 60년대 말부터 우주공간에 적응해 진화한 신인류 뉴타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의 뉴타입 연구는 지온즘 다이쿤의 뉴타입 이론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뉴타입보다는 잠재 능력을 개화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신인류라는 철학적인 관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전쟁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뉴타입의 전투 능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이 바뀌어갔죠. 그리고 우주세기 79년 6월 프라나간 박사가 뉴타입 연구에 실권을 잡게 되면서 지온의 뉴타입 연구는 군사적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고 뉴타입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각종 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쟁 때 나왔던 판넬이나 비트병기 등 뉴타입 능력을 전투 목적으로 활용하는 지온의 모빌 아머의 등장은 1년 전쟁 후반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0여 년간 쌓아 올려진 연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반면 지구연방은 뉴타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뉴타입이라는 신인류에 대한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쟁이 터지고 지온의 모빌 슈츠에 대항해 V작전을 시작했듯 지온의 뉴타입 연구를 따라잡기 위해 79년 8월부터 지구연방도 부랴부랴 뉴타입 연구를 시작했죠. 당시 지구연방군 산하에서 군인들이 겪는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오거스트 기지의 몇몇 연구원이 뉴타입 개념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바 있기 때문에 지구연방은 이 기지에서 본격적인 뉴타입 연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모빌 슈츠 개발 또한 당연히 뉴타입 연구와 접목되었는데요. 그래서 오거스터 기지에서는 V작전 관련 모빌 슈츠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어 시험용으로 세대가 생산된 건담을 베이스로 하는 뉴타입용 모빌 슈츠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뉴타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지구연방의 연구원들에게 뇌파를 활용한 비트변기와 같은 걸 개발할 능력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신형 기체의 개발 방향은 뉴타입이 가진 뛰어난 지각 능력에서 나오는 빠른 반응 속도를 받아내줄 수 있는 기체를 만드는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것을 위해 조종 계통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퍼스트 건담에 탑재된 학습형 컴퓨터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하드웨어가 탑재되었고, 새롭게 설계된 전방향 모니터는 동체 여기저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되어 파일럿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이 전방향 모니터에 맞추어 콕핏 내부 중앙에 떠있는 것처럼 설치된 리니어 시트는 시야 확보와 동시에 중력과 충격으로부터 파일럿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또한 몇 개월 사이 발전된 모빌 수치 개발 기술로 인해 관절 가동에 필요한 필드 모터가 소형화되어 기체 내부 공간에 여유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 전완부에는 90mm 게틀링이, 다리에는 추가 스러스터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뉴타입 파일럿이 요구하는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관절부에는 마그넷 코팅을 적용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처럼 관절부에 자석 코팅을 해서 마찰력을 제거하는 이 기술은 G3 건담에서 처음 적용된 것이었는데요. 이 기체는 화이트 베이스에 실려 있다가 오데사 작전 시점 연방군에 회수되었고, 이후 오거스터 기지로 옮겨져 마그넷 코팅의 시험기로 활용되었죠. 이 과정에서 아무로가 조종한 건담 2호기의 실전 운용 데이터 또한 오거스터 기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마그넷 코팅과 더불어 건담의 운용 데이터가 NT1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V작전 기체 중 동체 장갑이 가장 얇았던 건담의 단점이 부각되어 건담 NT1에는 더 높은 방어력을 가진 장갑을 채용하려 했으나, 뉴타입의 반응 속도를 살리기 위해 개발된 이 기체에다가 두꺼운 장갑을 씌우면 무게가 늘어나 중력하에서 기체의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안게 되었죠. 자, 그래서 프라머 건담이 포함된 병기 개발 프로젝트인 FSWS를 통해 개발된 탈착식 초반 아머가 건담 NT1에 적용되어 필요시 추가 장갑을 분리해 무게를 줄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초반 아머는 건다리움 위에 세라믹 합금과 반응제를 더 씌운 것으로, 고열 병기는 겉에 있는 세라믹 합금과 반응제로 대응하고, 물리적 충격은 내부의 건다리움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건담 NT1은 지온의 최후 방어선인 아바오아쿠를 공격하는 별 1호 작전 개시 전에 뉴타입으로 추정되는 화이트 베이스의 파일럿 아무로레이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점 화이트 베이스는 사이드 6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세기 79년 12월 9일 지구연방은 북극 기지에서 건담 NT1을 우주로 쏘아 올렸죠. 지구연방의 이 계획을 알아챈 지온 공국은 사이클롭스 부대를 북극 기지에 파견, 건담 강탈 작전을 감행했지만 한랭지형 짐을 끌고 나온 지구연방군의 저항 끝에 신형 건담을 태운 로켓은 우주로 무사히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전쟁의 배경이자 주인공 소년 알프레드 이즈루아가 살고 있는 사이드 6의 리보 콜로니에 비밀리에 보내지게 된 것이죠. 또 이와 동시에 리보 콜로니 출신이지만 한동안 지구에 내려가 있었던 크리스티나 맥켄지가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옆집에 살고 있던 소년 알은 그녀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크리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주세기 76년 지구연방 우주사관학교에 입학해 2년 후인 78년 수석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 전쟁 초반 그녀는 전방 부대가 아닌 지구연방 우주군 통합기술연구본부의 테스트 파일럿 부대에 배속되었는데요. 이 부대에서의 경험으로 크리스는 모빌 슈츠 조정에 대한 노하우와 학습형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지만, 그 대신 실전 경험은 일절 해본 적이 없다는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연방군은 이런 크리스를 건담 NT1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결정해 리보 콜로니로 보낸 것인데요. 실전 경험도 없는 초짜에게 건담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인선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건담 NT1은 최종 점검만 하고 곧장 아무로에게 보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작전대로였다면 이 리보 콜로니에서는 이 기체로 실전을 뛸 파일럿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는 이 작전에 필요한 모빌 슈트 조정 경험을 가졌을 뿐 아니라 건담 NT1을 숨겨놓은 리보 콜로니 출신이기 때문에 현지 적응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구연방군 입장에서 여기에 크리스를 보낸 건 오히려 최적의 인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월 13일 리보 콜로니를 강행 정찰하던 지온의 신병 바니가 연방에게 공격당해 자쿠투 개량형을 타고 불시착한 뒤 알프레드의 카메라에 찍혀있던 영상을 통해 건담 NT1이 이 콜로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바람에 이틀 뒤인 15일 사이클롭스 부대가 이 리보 콜로니에 잠입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뉴타입도 아닌 크리스가 뉴타입용 건담인 NT1의 막바지 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사이클롭스 부대는 공작기계로 위장해 들여온 모빌 슈츠 캠퍼를 조립하고 건담의 위치를 특정해내며 이 건담 강탈 작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게다가 전쟁이라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알이 사이클롭스 부대의 바니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적대 관계인 크리스와 바니가 서로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상대가 어떤 신분인지 또 어떤 임무를 띠고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호감까지 느끼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자, 참고로 크리스는 우주세기 58년생이고 바니는 60년생이라서 크리스가 2살 누님입니다. 자, 아무튼 사이클롭스 부대가 리보 콜로니에 들어온 지 4일이 지난 12월 19일 밤, 미샤가 캠퍼를 타고 시가지를 휘저으며 양동을 펴는 사이 사이클롭스 부대의 나머지 인원들은 건담 NT1 강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차선책으로 건담을 폭파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하면서 테스트 파일럿 크리스가 건담에 탑승하게 됩니다. 때맞춰 경납고에 도착한 캠퍼가 체인마인을 걸어 공격해보았지만 고작 초반 아머를 파괴했을 뿐 본체에는 거의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고, 곧이어 건담 NT1의 팔에 장착된 게틀링이 불을 뿜으며 캠퍼는 대파되고 파일럿인 미샤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작전의 실패로 인해 바니를 제외한 사이클롭스 부대 전원이 목숨을 잃은 거죠. 자, 그러나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으니 시가지에서 벌어진 이 짧은 전투에서 사망자 246명, 중경상 572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리보 콜로니의 경찰은 NT1의 파일럿인 크리스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 역시 이 비밀 작전에서 그저 명령을 따르고 있는 일개 중이었을 뿐이니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お答えできません。 이런 것밖에 없었죠. 한편 살아남은 바니는 처음에는 혼자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는 건담 NT1이 파괴되지 않으면 지온의 킬링이 핵탄두를 사용해 리보 콜로니를 통째로 날려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이 학살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건담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바니는 알과 함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망가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던 자쿠투 개량형을 수리해 우주세기 79년 크리스마스 당일 콜로니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부모님의 대화에서 지온군이 준비하고 있던 핵미사일 발사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알은 이제 무모하게 건담과 싸우러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하러 바니에게 달려가게 되죠. もう戦う必要はないんだ。バニーを止めなきゃ。 그러나 바니의 자쿠는 이미 행동을 개시했고 지구연방군도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담 NT1은 초반 아머가 완파되었고 남은 탄약도 많지 않았으며 본체조차 온전하게 수리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리아에 주둔한 연방군은 캠퍼의 습격에서 건담 외의 모빌 슈츠를 모두 잃은 상태였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뿔이 난 리아 정부는 연방군을 지원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는 고이 모셔뒀다가 화이트 베이스에 전달해야 하는 NT1으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바니는 건담을 숲으로 유도했는데 이건 크리스와도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바니와 알이 처음 만났던 그 숲에서 건담 NT1과 자쿠투 개량형이 그리고 크리스와 바니가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기라고는 히트호크뿐이었던 바니는 연막과 디코이를 활용해 NT1의 탄약을 소진시켜 전투를 근접전으로 유도하는 등 햇병아리 학도병 치고는 훌륭한 전술을 보여주었고, NT1은 오른팔과 머리를 날려버리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결국 빔사벨로 콕핏을 꿰뚫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니를 말리기 위해 달려와 바로 옆에서 전투를 보고 있었던 알의 갈색 눈동자에 건담의 콕핏에서 구조되는 옆집 누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비극만을 만들었을 뿐인 이 작은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중파된 NT1을 수리할 만한 부품이 없었는지 화이트 베이스에는 이 기체가 전달되는 대신 퍼스트 건담의 관절에 마그넷 코팅을 입혀 아무로의 빠른 반응 속도에 대응하게 되었고, 지온의 아바오와쿠가 함락되면서 수많은 인류를 비극으로 내몰았던 1년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담 NT1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설정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전쟁 OVA가 나온 건 1989년인데요. 그보다 먼저 나왔던 MSV 설정에 퍼스트 건담의 4번기가 서러브레드라는 함의 탑재기라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MSV가 정사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0080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MSV 설정을 무시하고 건담 NT1이 건담의 4호기라는 설정을 붙여버렸던 거였죠.
그런데 OVA가 발매된 바로 다음 해인 1990년 1월 외전 설정인 MMSV가 잡지 SD클럽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문제는 여기에서 MSV의 설정글을 이어받은 건담 4호기가 등장해버렸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도 워낙 동인 설정이 많았던 건담은 애니화된 쪽이 정사다라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지만, 이 MMSV에 설정을 붙인 사람이 퍼스트 건담의 메카 디자이너로 이 업계에서는 근본 중에 근본인 큰 선생님이었던 데다가, 여기서 나온 설정들이 이후 수많은 건담 외전 게임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반다이 입장에서도 두 개가 되어버린 건담 4호기의 설정을 어떻게든 손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선생님 쪽 건담 4호기는 5호기랑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설정을 손보기가 까다로웠던 데다가, 게임을 통해 정사에 편입되고 있었던 MSV 계열 설정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NT1이 아니라 MMSV였기 때문에 건담 작품에서는 매우 별나게도 외전 쪽 설정이 정사 취급을 받게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NT1 쪽의 설정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담 NT1은 MMSV의 RX 계획과는 별도의 설정이 붙게 되었는데요. 건담 NT1은 G3 건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체니까 이 개발 계획 자체를 그냥 G4라고 불렀다는, 그러니까 이건 4가 붙어있지만 정식 4호기는 아니고 RX 계획과는 병렬 개발된 별도의 기체라는 설정이 붙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기체는 1년 전쟁 이후에 개조되어 다시 사용되었다는 설정이 붙게 되면서 또 한 번 고통받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기준 2017년에 나온 기동전사 건담 트와일라이트 엑시즈의 주역인 RX78AN01 건담 트리스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파되었던 건담 NT1에다가 다른 모빌 슈츠의 정크 부품을 붙여서 만들었다는 이 혼종 기체는 사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이나 설정보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악의 건프라로 더 유명한데, 이 안 타는 쓰레기, 아니 이 기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젠가 제가 따로 다루게 될 테니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해보도록 하고, 이제 건담 NT1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판 144분의 1 NT1은 OVA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된 89년 8월에 발매되었습니다. 0080 구판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인데다가 작품에 나온 유일한 건담이었던 만큼 아주 좋은 퀄리티로 발매되었는데요. 시스템 인젝션된 런너를 활용해 당시로서는 꽤 세밀하게 색분할이 되어 있었고, 풍부한 스티커를 사용하면 얼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설정색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에서 NT1이 사용한 무장은 60mm 헤드발칸과 팔에 달린 90mm 게틀링, 그리고 빔사벨 뿐이었지만 이 제품에는 설정으로만 존재했던 실드와 라이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라이플은 건담의 라이플을 개발한 기업인 보아와 노포크사가 협업해서 만든 것인데, 탄알집이 끼워져 있는 실탄병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탄알집이 아니라 교체형 2팩이기 때문에 이랩에도 빔 라이플입니다. 퍼스트 건담의 빔 라이플에 비해 출력을 높인 물건이었고, 교체형 2팩을 활용해 발사 가능 횟수를 올린 무기죠. 실드 또한 신규 개발된 것으로 퍼스트 건담의 실드와 달리 이쪽은 초암 아머에 사용된 구조를 채용했습니다. 퍼스트 건담의 실드는 초경합금 위에 건다리움을 입혔기 때문에 건담의 동체와 비슷하게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건담 NT1의 실드는 반대로 물리적 충격에 강한 건다리움이 안쪽에 있고, 겉에는 비교적 강한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입혔기 때문에 동체를 대신해서 데미지를 받는 실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더 적합한 구조였죠. 아무튼 설정이 있었던 이 두 가지 무장이 구판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팔에 달린 게틀링은 탈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또 초반 아머도 당연히 들어 있었는데요. 소체부터가 우람한 느낌으로 나와서 아머까지 입히면 진짜 덩치가 커 보이는 우락부락한 프로포션이었는데요. 다소 구판스러운 비율이긴 합니다만 이 육중한 느낌이 또 나름의 매력이 아닐까 하네요. 자, 다음으로 MG는 99년 발매된 1.0과 2019년에 나온 2.0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99년에 나온 제품은 일단 0080 기체들 중에 처음으로 발매된 100분의 1 스케일 제품이었습니다. MG 초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가동성을 가진 데다가 내부 프레임 조형도 지금 기준으로는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품질이 뛰어나다는 느낌은 아닌데요. 그치만 발매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탈착식 초반 아머는 내부 디테일까지 조형되어 있었고 소체에 입혔을 때의 부피감도 좋은 편이었죠. 다만 원체 좋지 못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초반 아머를 입혀놓으면 가동률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 역시 아쉬운 점이었고, 팔에 달린 게틀링이 가동식인 건 좋았지만 옵션 무장이 빔사벨과 실드 그리고 라이플뿐인 정말로 기본만 하는 예스러운 구성이라는 것도 좀 아쉽죠. 자, 그리고 1.0 발매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2019년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리뉴얼된 2.0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뉴얼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못하다는 평가가 많은 제품이긴 하지만 주머니 속의 전쟁 특유의 구수한 느낌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심하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었습니다. 퍼스트 건담 2.0의 부품
부품을 일부 재활용한 프레임은 이전 제품과는 비할 바 없는 가동성을 보여주었고 거의 보이지 않는 접합성과 세밀하게 구분된 색분할이 들어가 있었죠. 또 초반 아머에는 인너월이라는 프레임 부분이 추가되어 모빌 슈츠가 입는 증가장갑의 구조를 그럴듯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었고 초반 아머를 끼운 상태로 전환부에 게틀링을 전개하거나 다리에 아머를 열어 스러스터를 드러내는 등 다른 제품에는 없는 기믹도 들어갔죠. 또 한쪽이 부러진 블레이드 안테나와 알과 버니의 미니피규어 등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옵션 부품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은 하이퍼 바주카가 추가되었으며 원래는 SD 오리지널 기믹이었던 페이스가드도 넣어주었고 실드를 장착한 상태로 게틀링을 발사하는 포즈를 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MG NT1 2.0은 향상된 퀄리티와 재미있는 옵션과 기믹들로 채워진 멋진 제품이었는데요. 다만 초반 아머를 입혔을 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팬들에게 익숙한 모양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는 먼저 나왔던 1.0 제품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은 MG 1.0과 2.0의 사이인 2004년에 발매된 제품입니다. 발매된 지 오래된 제품이고 아직 리바이브 버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면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품은 초반 아머를 벗긴 소체 상태에서는 손과 머리가 좀 커 보이고 상하체 비율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등 프로포션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제품이었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 건프라는 초반 아머를 입고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이 초반 아머를 입혀놓으면 덩치가 커져서 비율 문제가 좀 덜해 보이거든요. 뭐 아무튼 이제 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에는 초반 아머가 벗겨지면서 게틀링을 발사하고 있는 건담 NT1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 아머의 부품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로 이 박스 아트를 재현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다음으로 흰색 런너에는 외장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저기 달려있는 노즐 부분은 원래는 노란색이지만 색분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프론트 스커트는 볼 조인트가 아닌 구식 조인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잘라내서 양쪽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 런너에도 흰색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머리 부분은 헬멧과 얼굴 부품이 따로 사출되어 있지만 눈 부분이 색분할되어 있지는 않고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빔 이펙트 부분까지 통짜 사출된 빔사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통으로 흰색이라서 이거를 그냥 써먹기는 좀 그렇네요. 다음으로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는 약간 보랏빛이 나는 회색으로 관절 부품들이 나와 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와 각부 스러스터는 노란색, 빔 라이플은 회색으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또 턱 부분과 상체 콕핏 터치 부분은 빨간색으로 색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디테일은 평범한 편인데 허리 부분에는 특이하게도 특징적인 전면 모니터가 조형되어 있습니다. 초반 아머 부품들은 연회색 런너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가지 몰드를 통해 꽤 디테일이 좋고 탈착이 편리하도록 분할도 잘 되어 있지만 MG와 같은 내부 디테일까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티커는 호일실과 테트론실이 각각 한 장씩 들어있는데요. 호일실의 경우는 눈과 카메라에 붙이는 스티커와 색분할을 보조하는 스티커들로 구성되어 있고 테트론실에는 각종 마킹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연방군 마킹의 경우는 9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UNT 스페이시와 EFSF 중에서 선택해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드에 붙일 수 있는 알렉스 마킹이 눈에 띄네요. 자, 이제 조립된 모습을 봅시다. 머리 부분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건담과는 다르게 눈과 메인 카메라가 모두 초록색이고 블레이드 안테나는 노란색인 건담 NT1의 특징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도 백팩을 포함해 꽤 좋은 디테일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작은 노즐 부분과 스러스터 안쪽의 노란색은 구현되어 있지 않고 스티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슴 앞쪽에 빨간색 콕핏 터치 부분을 제거하면 안쪽에 조종석 디테일을 볼 수 있고 허리 아래쪽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조형되어 있네요. 추가로 빔사벨 2개를 백팩에 끼워줄 수 있는데요. 이 빔사벨 부품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제품에는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지는 않죠. 그래도 다른 제품에 들어있는 빔사벨 이펙트 파츠가 남는다면 별도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해줄 수 있겠습니다. 팔 부품은 오래된 제품답게 다소 답답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초반 아머를 입힐 것을 의식해서인지 팔이 좀 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주먹이 너무 커 보이네요. 전환부의 게틀링은 가동식이 아닌 부품을 끼워주는 형식인데요. 파란색 덮개를 떼어내고 팔과 덮개 사이에 게틀링 부품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 역시 있어야 할 디테일은 모두 조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소형 노즐은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네요. 골반부는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프론트 스커트 양쪽을 분할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양쪽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작은 노즐이 색분할되어 있지 않네요. 다음으로 다리 부분은 일단 가동성이 영 별로입니다. 무릎 가동도 90도가 한계고 발목 가동 각도도 상당히 좁아서 본격적인 포징을 해주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다리 부분의 스러스터는 색분할이 되어 있고 디테일도 적절히
적절하게 나와 있어서 조형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옵션 무기는 일단 통짜 흰색으로 사출된 빔사벨 하나와 빔라이플이 들어있는데요. NT1의 특징적인 빔라이플이 잘 조형되어 있지만 탄창 모양의 이팩이 분리되거나 하는 기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실드의 경우에는 조형도 멀쩡히 나왔고 스티커를 활용해 원본의 디자인을 잘 뽑아줬는데요. 근데 팔 부분에 고정하는 부품의 설계가 엉성해서 그냥 걸쳐놓은 것처럼 끼워지는 게 영 별로네요. 자, 일단 이렇게 초밥 아머를 제외한 부분을 조립해 보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작은 상체에 비해 커 보이는 머리와 너무 긴 하체 때문에 밸런스가 나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옵션인 초밥 아머를 만들어 봅시다. 이 제품의 초밥 아머는 MG 2.0과 같은 내부 디테일이나 기믹 같은 건 없지만 일단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조립이 간편하게 나와 있어서 탈착해보면서 놀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초밥 아머를 다 입혀 놓으면 입히기 전보다 전반적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조금 더 밸런스가 좋은 비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가 훨씬 마음에 들어서 저는 초밥 아머를 입힌 상태로 장식장에 넣어둘 예정입니다. 자, 144분의 1 스케일 제품에서 비슷한 느낌의 외전 OVA 등장 건담인 6전형 건담은 하이그레이드 리바이브 버전이 GP01은 RG가 출시되어 비교적 최신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이 건담 NT1은 오늘 영상에서 만들어 본 제품이 나온 2004년 이후 리바이브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아무래도 나온 지 오래된 이 제품이 딱히 품질이 좋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NT1의 하이그레이드급 신제품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딱히 소식이 없지만 예정도면 리바이브 제품이 나올 만한 기체이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리바이브 버전을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이호환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